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세 번째는 광개토대왕과 이사부입니다. 만주불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이 두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광개토대왕인데요. 광개토대왕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고구려의 전성기였던 5세기를 이끌었던 왕이고요.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대왕뿐만 아니라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광개토대왕이 더 많이 알려졌고요. 광개토대왕은 이름처럼 광개토, 넓은 땅을 개척한 왕이에요. 이 어떻게 광개토대왕이 넓은 땅을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이제 광개토대왕 혼자만의 그런 업적이 아니고 그 이전 왕들이 탄탄하게 이제 밟아 놓았기 때문에 그 발판을 밟고서 이 넓은 영토를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먼저 광개토대왕을 보려면 고국 원앙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 고국 원앙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중국에 전현이라고 하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모용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다른 나라를 치려고 봤는데 고구려가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여기를 치기 전에 고구려를 좀 먼저 쳐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구려에 쳐들어가기 위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전현에서 고구려로 쳐들어가는 길에는 넓은 길이 어떤 북쪽의 길이 하나 있고 좁은 길이 어떤 남쪽의 길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이제 고국원앙은 전현이 아무래도 대군을 이끌고 올 거기 때문에 북쪽에 넓은 길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력 군대를 보내고 남쪽에는 그냥 조그만한 군대만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전현의 모용왕은 그 허를 찔러가지고 남쪽으로 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파바바바 환도성까지 당시에 이제 수도라고 추정이 되는 환도성으로 이렇게 파바바박 침입을 해서 환도성까지 왔어요. 고국원앙은 이 기록에 의하면 말을 타고 도망갔다고 해요. 이 고국원앙은 도망을 가고 환도성은 이 전현의 군대가 완전히 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불을 태웠다고 해요. 환도성에 완전 불이 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용왕은 고국원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와서 항복해 했는데 고국원앙이 안 오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모용왕이 계속 여기서 남의 나라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물자도 계속 갔다가 와야 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런 소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고국원앙이 계속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을 썼어요. 고국원앙의 아버지가 미천왕이거든요. 이 미천왕의 시신을 갖고 납치를 해갖고 그걸 갖고 간 거예요. 돌아갈 때 고국원앙이 자기 아버지 시신을 이제 모용왕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고구려 사람들에게는 내세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아버지 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국원앙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고 이 전현에 조공을 바치게 됐다고 해요. 고국원앙은 이제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이 북쪽으로는 좀 가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이때 하필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 백제 전성기를 이끌고 있었던 근초고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백제하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때 백제의 아들이 근구수가 이 원정을 와 있었는데 그 군대에게 그 화살을 맞게 돼요. 그 화살에 맞은 상처가 좀 이렇게 깊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하고 전투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 국가의 그런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안에서도 사기가 좀 많이 죽게 돼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의 왕이었던 소수림 왕이 이거를 좀 타개해야겠다 해서 좀 기반을 다져놓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바로 백제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좀 성급하게
이제 일을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 좀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놓고 백제에게 복수를 하든 해야겠다 해서 기반 다지는 작업을 해서 율령 반포, 이렇게 법을 반포를 해서 좀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기틀을 다진 거죠. 그리고 유교를 가르치는 태학을 설립을 했는데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충과 효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기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불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고 공인을 해서 불교로 통해서 정신적인 통일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광개토대왕인데, 이 광개토대왕 때 그렇게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외 정복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광개토대왕은 이제 먼저 백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백제군하고 싸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백제에 대한 복수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백제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석현성 그리고 관미성 등을 공격을 하고, 이때 이제 백제의 아신왕이었거든요. 당시 왕이. 이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주로 영토를 넓혔는데요. 거란도 공격을 했고, 그리고 숙신이라고 하는 족도, 숙신족도 정복을 했고, 그리고 후연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동부여도 정벌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영토를 확 넓혀갔고요. 그리고 신라에도 그 영향을 끼쳤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냐면, 당시에 신라에 백제, 외, 가야 이 연합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때 신라가 그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구려는 이 군대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에 쳐들어온 연합군을 내쫓을 수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고구려는 신라의 내정에 간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었던 장수왕 때는 신라의 왕위 계승에까지 이제 간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입니다. 이 광개토대왕 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가, 광개토대왕이 바로 연호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연호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연도를 셀 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그런데 이 황제가 있던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연도를 세지 않고 황제 등극일로부터 몇 년 이런 식으로 셌어요. 근데 이제 그 황제의 연호를 따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영락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영락 1년, 영락 2년 이런 식으로 셌던 거예요. 이걸 연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황제는 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만 황제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중국이 5호 16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분열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틈타서 이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호도 사용하고 자기가 이제 황제를 스스로 칭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광개토대왕 릉비에 무엇이 나타나냐, 백제하고 신라를 뭐 속국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요. 이런 내용이 광개토대왕 릉비에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속국으로 삼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국가가 이 정도로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대목이고요. 이러한 고구려의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보여줬던 거를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 뭐 장수왕 이런 왕들을 거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은 신라장군 이사부입니다. 이사부는 지증왕 때 이제 우산국을 정벌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해요.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독도까지 그때 같이
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바로 이 지증왕 때 우상국 복속한 것을 그 예로 듭니다. 이사부가 이때 어떻게 그 우상국을 복속할 수 있었냐면 당시에 그 우상국 사람들이 성질이 되게 사나웠대요. 그래서 의사부가 이 사람들은 말로 해선 안 듣는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사부가 나무 사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에다가 실었대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진짜 사자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상국 사람들한테 너네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 다 풀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했대요. 그 우상국 사람들이 그 사자가 진짜 사자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저희가 항복할게요 해서 우상국이 항복하고 신라에 조공도 바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상국을 복속한 일화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가 싸우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잘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도살성이라는 곳을 백제가 공격을 했고 백제의 이제 금현성이라는 곳을 고구려가 공격을 했는데 이 도살성하고 금현성을 백제하고 고구려가 각각 공격을 할 때 이 이사부가 머리를 써서 똑같이 거기를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럼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니까 쉽게 먹혔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흥왕 때 일인데요. 진흥왕 때 신라가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함경도 남부까지 영토를 이제 넓힐 수 있었던 거는 이사부의 이런 계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사부는 또 대가야 멸망할 때도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사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가 조금 복잡해요. 이사부의 부인이 지소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지소부인이 누구냐 하면 법흥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 지소부인이 이사부하고 처음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두 번이나 결혼을 더 했었어요.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법흥왕의 동생이었던 입종 갈문왕이라는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법흥왕의 딸이 법흥왕의 동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죠. 그럼 그 시대에는 가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갈문왕이라는 게 당시에 신라에 있었던 한 직책인데 갈문왕은 왕족이지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또 왕족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갈문왕의 칭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법흥왕의 동생이었던 입종 갈문왕과 지소부인이 결혼을 1차적으로 해서 낳은 아들이 진흥왕이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지소부인이 영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낳은 게 황화공주라고 합니다. 황화공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결혼한 게 바로 이사부예요. 여기서 낳은 게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숙명공주하고 하는 공주를 낳아요. 근데 이 세종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미실 아시죠? 미실하고 결혼한 게 바로 이 세종이에요. 근데 이 미실은 기록에 의하면 지소부인의 둘째 남편이었던 영실의 후손이래요. 막 가게가 좀 이상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사부하고 지소부인 사이에서 낳은 이 숙명공주는 나중에 진흥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의 약간 그런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가게이지만 이런 복잡한 가게를 갖고 있는 이사부였습니다. 여기까지 광개토대왕과 이사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